자, 이번 시간은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저번에 규제를 했었죠. 자, 그럼 임대료 보조로 간다. 임대료 보조 정책. 보조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간접적 개입이다. 자,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비도 넓히고 나오면 다른 것도 사죠. 그래서 주택 소비도 넓힐 수 있고요. 또 나오면 비주택 소비도 넓힙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효용도 커진다는 얘기죠. 자, 들어가 보죠. 들어갑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일정 한도까지 가세소득을 공제해준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 두 가지로 나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임대죠. 자, 공공임대라는 거는요. 이 사적 시장 말고 공적 시장에서 또 임대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죠.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 공급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공공주택 사회주택이라고도 하고요. 자, 공공주택은 건설은 이제 하향여가에 온 저가주택들이 대체하기 위해서 계획되기도 하고요. 민간 부분으로부터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그 보조금을 또 보충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공공주택은요, 이걸 많이 짓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굉장히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더 커지는 거를 나중에 또 설명하겠고요. 분양가 규제입니다. 자, 분양가 규제도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 정도.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지 않는데요. 자,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임대료 규제처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으로 갑니다. 자, 얘도 상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제죠.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가격과 양이 있다. 자, 그러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죠.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여기가 시장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평당 1,000만 원씩 받는데 저소득층들 위해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 가격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그 규제 가격을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내린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만약에 규제 가격을 자 800만 원으로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은 인하됩니다. 분양가가 인하되고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투자를 기피하면서 질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규주택 공급이 주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피하고 질 저하, 주택 생산성이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한다. 자,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가격차가 심하겠죠. 그럼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겠고요. 신규주택 시장에 가수요가 또 나타나서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자, 중고시장에서 이제 실수요자 시장, 서민 부담이 또 증가되겠죠. 또 주택에 또 가소비를 또 처리할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또 처리합니다. 자, 도심지보다는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외곽으로 또 난개발을 해버려요. 토지의 비율을 또 처리할 수도 있다. 자, 조세 정책입니다. 자, 조세는 우리가 세법 문제를 같이 물어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기초서에서 제가 세법을 다룰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세법 교수님이 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세법 문제는 어떤 게 출제될 것이냐는 것만 나중에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기본서에서. 그럼 조세 정책에서는 우리 학계론에서 이론적인 게 나오는 게 조세의 전가와 개착이에요. 자, 우리 이론은 조세의 전가가 뭐고 또 기착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세에 대한 기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세 분배죠. 그래서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을 나눠줘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으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죠. 그다음에 자원 배분도 합니다. 서민주택을 위한 조세 특례를 주게 되면 또 서민들이 원하는 주공간이 배분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이 조세에 대한 것이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의 기착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얘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칠판 2개가 임대료가 1,000원인데요. 100원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임대료 올려버려요. 그럼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 1,000원에서 1,060원으로 올라가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그럼 60원만큼은 임차인이 내니까 그만큼 수요가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은 공급자가 부담하거든요. 공급자도 수입이 줄어든 셈이 되죠. 공급도 줄어서 결국은 가격 올라가고 수급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 대체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선진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주택이 많죠.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럼 수요자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조금만 얘한테 전가시켜도 얘는 딴 데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수요자의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후진국은 어떻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주택보급률이 부족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력적은, 자,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적거든요. 수요자들이. 그래서 탄력적은 유리하니까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은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조세의 귀착이란, 자, 부담하는 담세자와 실제로 납세하는 의무자가 다른 경우 세금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세금에 대한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즉 어느 누구에게 부과하든 수요금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비나 완탈이 아닌 한 정도의 차이 있으면 결국은 쌍방이 같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되느냐는 것은 수요금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하죠.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합니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유리하고요.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이 불리하다면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 부담은 커지겠죠. 자,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합니다.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이 유리해요. 그럼 수요자 부담은 커지고 공급자 부담은 작아지죠. 자, 수요가 완탈이면 수요가 완전히 유리하고요. 공급이 완비면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겠고요. 자, 수요가 완비면 완전비면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공급이 완탈이면 공급자가 완전히 유리합니다.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자, 양도소득세라는 얘기가 이제 동결효과랑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시간을 좀 주겠죠. 그래서 니네들 물량을 내놔라 라고 한다면 그만큼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정부 생각입니다. 동결효과가 나타나요. 동결효과는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그럼 공급이 동결효과에서 잠금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험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가세로서 정부가 주택수요 억제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가열된 경우 양도세를 올리거나 투기지역 지정으로 양도세를 실거래가 가세하죠. 이 경우는 주택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양도세의 동결효과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죠. 양도세의 부과로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도를 유보합니다. 물량이 감소하니까 정부가 원했던 가격이 하락이 일어나지 않죠.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다 보니까 양도세의 부과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네, 들어보세요. 앞쪽에서 우리가 지대론에서 고존압하는 지대를 잉여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단일세 운동이 있었던 거는 아주 예전이에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것은 토지세만 걷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지대라는 자체가 지대이론이 고존압하요. 자, 고존압하는 지대를 잉여로 봤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 잉여입니다.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그러다 보니까 불로소득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지주가 있어요. 땅을 빌려줍니다. 을돌이한테. 공급이 완전 비트러적이죠. 그럼 완전 비트러적이라는 거는 완전히 공급자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히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는 거죠. 자, 지금도 걷지 말아야 할 비효율적인 세금이 걷어지죠. 그럼 그런 세금 걷지 말고 토지세로만 충당하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공급자가 완전히 다 부담하니까 형평성에도 맞고 효율성이 있더라. 자, 근데 공급이 그리다 보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공급이 완전 비트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을 못 줄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이 요구되지 않더라. 자,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전가되는데, 자, 지금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거의 옳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헨리 조지 토지 단위세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라.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위세를 주장했다. 그럼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를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완전 비타락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자가 또 불리하다 보니까 공급을 못 줄이거나 우리가 전가를 못 시켜버려요. 그럼 토지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 파트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가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물론 요번에 31회 때 정책 파트가 출제가 7문제나 됐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좀 정책이 불안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2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이 나온다면 7에서 8문제인데 3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출제될 가능성이 오래 많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렛대 효과, 수익률, 포트폴리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만 기초서에 넣어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서만 잡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에서 한 7문제 출제가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자금의 투입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투입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나와야 되고요. 보통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자, 타인 자본을 빌려서 이자를 갖고 나서 수익률이 올라지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는 정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기초다 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렛대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게 지렛대예요. 지렛대 효과 들어가 보죠.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레버리지. 자, 그럼 무거운 짐을 올립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타인 자본을 높이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가 커져서 자기가 투자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근데 주의하실 건 위험도 무조건 증가를 하죠.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지렛대 효과는 저당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얘기합니다.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이 증가함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부동투자가 융자를 타입을 동반해서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자, 그럼 지렛대 효과는 지분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한 사람이 채무행위에 대한 위험, 금리 위험도 금쪽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분 투자에 대한 부담하는 위험은 커지고 그에 대한 지렛대 효과도 커지거든요. 자,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차익금리보다 집값 상승이 높게 되면 우리가 자본 양도 차익에 더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갑니다.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 자금이 타인 자본이면 우리가 집값이 나중에 오르면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계산 문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 부, 중립이 있는데
자, 정은 긍정적입니다. 가장 좋은 지렛대 효과, 플러스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높이자.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아졌을 때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증가. 자, 총자본은 이제 전체 수익률, 전체 수익률에서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라는 건 전체 수익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총투자 수익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게 저당이 타인 돈이거든요. 저당 수익률은 이자입니다. 이자, 대출이자. 그럼 이자가 제일 낮아야 돼요. 이자가.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제일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산은 안 하지만은 이 두 가지 갖고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봐요. 근데 불안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자가 비싸면 사채를 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또 낮아진다. 부가 되고,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는, 중립적은, 자, 우리가 요 차이가 나지 않으니 우리가 여기서 빼면 0이 되거든요. 10에서 10을 빼면 지렛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우리가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제가 그 기본서 가서 해드리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이 이제 기대 수익률의 계산 문제가 나중에 제가 좀 편법을 이용할 거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들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예상한 거예요.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자, 그 사전적으로 예상을 해서 수익률을 얻습니다. 수익률을.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기대 수익률을 한번 따져봐요. 그 다음에 예상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은 우리 기초소에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볼게요. 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요거를 투자했어요. 이게 투하 자본입니다. 투하 자본. 그래서 1억을 투자했다면은, 자, 이걸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투자한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상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예상한다. 그럼 1억이라는 자체가 내가 투자한 투자 자본은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얘기하죠. 객관적. 그래서 예상 순수익을 만약에 2천만 원을 예상했다 라고 하면 20%의 수익률이 난 거거든요. 내 자체가 투자하는 내 자체에 대한 내부인데 기대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요구 수익률은 내가 20%보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가 요구하는 걸 만족시켜 줘야 돼요. 최소한 요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최소한 수익률,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요건 보장해 달라. 그럼 외부적인,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얘는 개인마다 틀려요.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부적인 건 이따가 보겠고요. 일단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투자로부터 기대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한 수익률입니다. 투자 사업에서 내재되고 있는 내 자체의 수익률이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투자 부동산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 여러 가지 가능한 값들을 이제 가중 평균한 것이거든요. 자, 요구 수익률이에요. 외부죠. 주관적이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에 대해서 투자가 대상부동산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최소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대체 투자의 어떤 자본의 기회비용인데, 자,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회비용은 만약에 10%가 나오면 얘를 기각하고 저를 선택하니까 저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A 대안을. 자, 근데 만약에 갖거나 할 때도 투자하는데 요구가 더 크면은 내 요구 수익률을 만족 못하면 기각하거든요.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기회 수익률을 포기하는 어떤 비용이 되는 거죠. 내가 10%를 포기하고 20%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실현 수익률은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자, 실현 수익률은 1년 후거든요.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나봐야 아는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진 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거기 때문에 사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가 투자할 때 의사결정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이 1억이 구입한 1년 후에 1억 천을 팔았다면 실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1년 후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성이 요구 수익률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겠는데, 자, 요구 수익률을 2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식이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는 식. 자,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시면요. 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요구하고 싶다. 그러면 은행이자 정도는 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위험에 대한 수익률은 뭐냐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국공채 이자입니다. 자, 이건 시간의 대가요. 시간에 대한 비용.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 준다. 그러면 이건 시간의 대가로서 무위험률은 시간의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은 위험하잖아요. 그럼 더 달라 그래요. 그럼 위험 할증률을 더하거든요. 더한다. 그래서 위험의 대가를 더 더해서 2%로 추가할 수도 있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기 때문에 비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즉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상쇄관계가 비례거든요. 그럼 투자는 투자에 대한 대가를 고려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요구하는데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은행이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에 대한 할증이다. 그러면 무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을 더한 다음에 예상 인플레에 대한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피셔 효과예요. 자, 밑에 피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어빈 피셔가 미국에 경각심을 고려했어요. 이 장기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해서 인플레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자는 인플레만큼 예상 인플레를 더하자는 거죠. 그럼 예상 인플레율을 할증해야 됩니다. 그럼 2%를 더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피셔 효과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위험하지 않으면 가치가 상승하니까 또 빼주기도 해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을 합한 것을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조정률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요구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할인율로 이제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3번하고 4번 위주로 좀 갈게요. 자, 3번은 무위험률은 국공채 이자잖아요. 정기예금. 무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이란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 실제 이자와 같이 장래 기대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거든요. 그 무위험 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 요구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그 무위험률은 자연 법칙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한테 기본적으로 요구하고요.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최저 수익률이죠. 자, 그럼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관련되기 때문에 뭐 신용의 제한, 화폐 공급과 수요, 저축률과 투자율 같은 위험률이 영향을 주면서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겠죠. 자, 개인마다 다른 게 위험 할증률입니다. 위험 보상률,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만큼 내가 요구한다. 더. 그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2%만큼 감수할 때니까 더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체계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수익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래서 얘를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증대에 따라서 아울러 위험 할증이 높아지겠죠. 자, 위험의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 그 위험 할증은 투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에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서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반영돼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은 위험 자산의 요구 수익률과 무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의무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상관이 없죠. 자, 무위험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개별적인 위험 의무도와 관련되는 건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예상, 요구 수익률은
최소라는 게 나오고요. 실현수익률은 현실이란 투자한 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는 것만 기초서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